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 대선 주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유승민 원희룡까지 해가지고 대선 주자군으로 유효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선명성 경쟁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70년생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 가방끈이 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경제 철학을 그대로 구현할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을 많이 볼 것이고 어떤 대선 주자인지 원래 경제, 안보, 교육 정책 같은 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 집단적으로 별로 경쟁력이 없어요. 새롭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망하길 기다리겠다. 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망하길 기다리겠다. 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뭐 그동안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대선 주자가 없다 등등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일 처음에 치고 나오면서 나 있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선 주자, 대선을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과 얘기 나눕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 어쨌든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한 건 원희룡 지사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른바 대선 주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사실 원지사가 우리가 남원정이라 그러죠. 예전에 그 계열에서 예전에 이제 바른정당 시절에 남경필 지사는 한번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네. 그래가지고 경선에서 유승민 위원장 붙어가지고 바른정당이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대선을 뛰었고, 그리고 이제 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도지사로 이제 가면서 어려운 제주도지사 선거를 2번 연속으로 이제 승리를 이끈 그런 업적은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중앙 정치에서는 다소 이제 좀 잊혀진 인물처럼 됐거든요. 저는 앞으로 원지사의 과제가 그것일 거다. 이게 아무래도 제주도 섬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도정을 하면서 대선 행보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행보에 조금 치우친 모습을 보이면은 도정이 부실하다고 뭐 내용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사람들은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오면 동네 안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네. 뭐 그런 약간 그냥 단순한 사고로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둘 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주거든요.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한 제주도 섬이라는 건 그냥 멀리 있다는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원격지기 때문에 오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둘 다 병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왕복해도 하루에 뭐 이렇게 하루가 다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다 쓰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만 해도 서울에서 일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만큼 좀 차이가 있다면은 전 그래서 원희룡 지사에게는 그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제주도지사를 사퇴하느냐 마느냐.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거냐 말 거냐의 고민 지점이 생길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보궐선거를 만드는 것이 또 도민들한테 안 좋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도정과 병행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안 됩니다. 그게 해보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을 어느 시점에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반대로 이 대선이라는 건 그래도 이 굳이 비교하자면은 단독 이제 이런 경쟁보다는 패와 패가 맞붙는 패싸움 비슷한 건데 제주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같이 대선 뛰겠다는 사람에게 누가 달라붙습니까? 조직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나의 결단의 시점이 되고 이번에 출마 선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원지사가 진짜 진지하게 이번 판에 대선에 참여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돕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 가지 유의미한 어떤 이 주자로서의 행보들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지사도 그렇고 하다못해 제가 이재명 지사까지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50대인 분들 이 주자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과 다음 대선에 둘 다 역할할 수 있는 세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타이밍을 잘 골라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최종 의사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나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등등 유승민, 홍준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조건 대선을 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은 어쨌든 선언을 안 해도 이미 선언 효과가 비슷하게 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종인 대표가 유승민 원희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대선 주자군으로 유효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선명성 경쟁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명성, 예, 노선 경쟁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뭐 아니면 각자의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보수의 비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와 관련된 이번에는 보수의 비전보다도 그냥 내가 왜 선거에 나가면 이기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해라가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할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안철수라고 한다면은 본인은 중도표를 끌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못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내가 보수 진영 후보 적합 1위다. 뭐 이런 얘기, 네. 여권 여론조사 하는 거좀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거 외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제일 젊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고 할 때 이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렇게까지 딱 떨어지는 게 아직 안 나옵니다. 셋 다. 네,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상징하는 가치가 먼저 좀 보여야 되는 데 있다. 1%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거 하려고 자기 계속 이제 기본 시리즈 이런 거 정책적 브랜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네. 그 과정이 지금 보수 진영 주자들한테는 확보되지 않았다. 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박연 의원님 원희룡 지사 대선 출마. 일단 이제 대권이라는 게 누가 머리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기가 결단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나옴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태도도 나와라 이거 아닙니까? 저마다 깃발 들고 거기서 이제 원지사가 제일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간 건데 뭐 그중에 제일 젊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원지사가. 64년 정치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젊어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손해는 아닐 거다.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 이렇게 치고 나온 게? 이런 생각을 우선 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정치인 원희룡에 대한 느낌은 예전에 그 남원정 시절에 네. 뭔가 여권의 소장파 또 개혁의 그 선두주자 이런 이미지에 그냥 갇혀 있어요. 그게 다예요. 네. 그 이상 뭐 보여준 게 없고 도지사를 2번이나 했는데도 어떤 경륜 그리고 국가를 경영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역량 네. 이런 것들 혹은 비전 이런 것들이 저 사람에게 있다 이런 느낌을 잘 못 줘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서둘러서 선언하고 나와서 이제 앞으로 컨텐츠를 어떤 걸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저는 뭐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약점은 뭐 지금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지만 그거죠. 제주도지사는 대권으로 발돋움하기에 너무 좁은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처럼 뭔가 지역적 업적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제주도지사가 예, 예, 예. 원거리인 것뿐만 아니라 원거리도 하나의 제약 요소긴 하지만 제주도 이제 인구 50만이고 특별자치도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제주도가 갖는 그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뭔가 어떤 정치적인 업을 쌓아서 이걸 가지고 내가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밀기에는 이게 좀 이 땅이 작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깃발은 들고 나왔는데 뒤는 좀 허전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원지사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뭐 유승민 또 오세훈 등등 해서 이 쭉 다른 주자들도 뭔가 올해가 가기 전에 모종의 어떤 선언과 결단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집단적으로 별로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롭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이. 네, 예.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 도전을 해봤던 분들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 처음 나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은 없어요. 다 재수 삼수하면서 대통령이 됐지 첫 번에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대통령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당이 지금 좀 처지가 그런 것과 더해서 이분들 개개인의 처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대권 가도에는 새 인물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뛰긴 했지만 그때는 뭐 거칠게 뛰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총리직 수행하고 총리직 수행함으로써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 레이스에 네. 새롭게 들어온 이런 분들인데 반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예상되는 주자들은 그런 새로움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경제를 잘하는 70년대생 이런 얘기를 김종인 대표가 모호하게 던졌던 이유도 새로움이 없다. 네. 이런 현실적 고민에서 나온 얘기인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도 뭐 많이 거론되고 하는데 이준석 최고위원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 대선 주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선거 이기는 방향으로 항상 몰아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형을 아마 볼 겁니다. 선거판의 지형. 지금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된다. 네. 그랬을 때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확장성이 나올 개연성이 높으냐? 그렇지 않다고 보겠죠. 네. 그러면은 김종인 장관은 그거를 긍정적인 카드로 고려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예를 들어 선거 나왔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딱 하나만 기대할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미숙했던 모습들을 극복했느냐 아니냐. 아, 예. 안철수 대표 개인의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성공한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 뭐 나머지는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럼 결국 이때 장애물이 그거였거든요. 대선 때 가가지고 토론할 때 왜 저렇게 어리버리하냐. 네. 뭐 이런 거랑 전체적으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오판을 자꾸 하느냐. 판단력이 왜 그러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개선되면 안철수 대표는 아주 매력적인 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볼 텐데 지금 시점에 봐서는 제 생각에는 그 극복이 안 됐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평가를 좀 그렇지만은 그저께도 제가 유승민 의원을 밥 먹다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학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싫어하냐. 뭘 싫어요? 경제학자들끼리는 네. 서로 다 싫어합니다. 아, 서로 싫어한다. 예, 서로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생각해요. 무슨 예. 경제 정책을 얘기하면은 네, 네. 오히려 이재명 지사 같이 백그라운드가 무슨 학자가 아닌 사람이 뭔가 이 복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의미부여를 하는데 예, 거꾸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뭔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로 다 싫어합니다. 저 친구 이론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어떤 학풍이나 이런 것에 빗대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김종인 장관의 70년생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진짜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경제학 가방끈이 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경제 철학을 그대로 구현할 사람 네. 뭐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유승민 의원은 아닙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예. 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거 예를 들어 김동연 부총리 그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경제 철학이 일치할까요, 아니면 유사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게 이제 대선의 흥행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표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은 거기 부합한 사람을 또 딱히 찾으실 것 같지도 않다. 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을 많이 볼 것이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대선자인지 원래 경제, 안보, 교육 정책 같은 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은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잘 반추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에 밝혔던 경제 정책이 뭐지? 교육 정책이 뭐지? 안보 정책이 뭔지 하면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교육 정책 물어봤더니만은 수시를 줄이면 정시가 늘어난다 이런 것도 모르고 계셨는데 예. 뭘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그냥 사람이 먼저다랑 해가지고 그런 개인의 품성 이런 걸로 바탕으로 해서 지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도 어쩌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없었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강한 승부를 했을 거다. 이 얘기는 민주당이 망하길 기다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문재인 정권 망하길 기다리겠다. 근데 망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뭐 이제 뚜렷한 어떤 대책이 없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그 부분도 하나의 이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다음 대선에 도전하겠다 선언한 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 전반적인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기타 등등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